사람들을 학살하고 겁탈하고 신체 훼손까지 자행하지 않았었던 사건이어서 난징 대학살 사건만큼 큰 사건은 인류 역사에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건의 배경은 중일 전쟁이에요. 일본이란 이 배경에는 일본이란 나라가 그냥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군국주의 파시즘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천황을 막 절대 숭배하고 우리의 어떤 사상만이 올바르고 니네 다 틀렸어 하면서 완전히 그 극우 보수파들만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 사람들이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군사 독재인데 거기에 극우파들이야 다. 얼마나 힘든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중일 전쟁이 딱 터졌었을 때 일본의 전략은 뭐냐? 일본은 단기 결전이에요. 이게 언제나 사람들이 극단적이 되면 세계관 자체가 협해져요.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짧게 치고 들어가서 빡 부시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군대 끌고 가서 중국의 중심지는 베이징, 난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루고 차오 사건을 일으켜서 바로 파죽지세처럼 밀고 들어가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이건 육군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 뭐냐? 바로 해군을 갖고 와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이를 점령한다. 왜냐면 상하이는 남북 경제의 중심지고 상하이를 지배하고 밀고 올라가서 난징을 점령하면 중국의 중심지 다 날아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겼네? 이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당시 중국으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난징의 모든 지형들은 다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막기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나눠서 무슨 2차 상하이 사변 이런 말도 쓰는데, 상하이에서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 정예 부대와 일본군 간의 3개월간 그 싸움을 벌여요. 전체 한 5에서 10만 명 사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전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숫자를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감이 없는데 요즘의 숫자가 되게 높죠. 몇백만 명. 그걸 왜 그러냐면 폭격이 시작돼서 그래요. 폭격이 시작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숫자가 늘어난 건데, 그건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거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군 간의 교전인데 양쪽이 붙어서 다 합쳐서 한 10만 명 죽었다? 이런 싸움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난징 성벽의 광화문 일대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 일본은 무조건 뚫어야 되는 거고 중국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문제는 결국은 패배예요.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 물릴 수밖에 없냐?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장비거든요. 누가 우월한 무력을 갖고 있느냐인데, 실제로 일본군 같은 경우는 해군과 공군과 육군이 탁탁탁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일본이 왜 중일전쟁을 일으켰냐에 대해서 군사학적 연구를 보게 되면 그 시점이 일본의 이 전투기 생산 능력이나 그 해군 개발 능력이 드디어 영국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힘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사실상 이 전투의 결과는 좀 예정된 결과였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본군 제16사단장 나카지마의 일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호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전부 철저하게 소멸시키는 방침을 채택하기로 하였다라는 글이 아예 나와요. 원래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난징 전투에서 일본 승! 끝!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중일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는데도 이 정도로 확 해버리면 저항의지 일킬제로 생각을 했던 거. 그게 굉장히 큰 군사전략상 오판이고 끔찍한 인권유린의 선악이 됐던 거죠. 실제로 숨어들었던 중국 장병들도 끌어내고, 아닌데 그 나이 또래에 건장한 의심되는 난징시의 남성들을 다 끌어내서 약 2만여 명의 국민당군을 포로로 잡거든요. 포로로 잡았는데 이 포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상부에 보고하니까 모두 죽여라 해서 직결 처분을 했다. 이 한 건이 지금 2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을 죽이고 나면 시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노동자들을 통해서 양쯔강변을 다 버리게 시켜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학살극이죠. 그리고 그걸 누가 봤어요? 수천 명의 중국의 노동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기관총을 갖고 와서 그 시신을 버렸던 중국인 노동자들을 다 기관포로 죽이고 나중에 그걸 또 처리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아이리스장의 기록에 좀 더 자세히 나타나요.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그 일본군은 원래 영국식 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 있고 펜싱검 같은 거 썼는데 너무 극우파가 되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버리고 이제 일본도로 바꾸는데 일본도 들고 시작 하면 사람 쫙 세워놓고 목을 베는 거죠. 쉬지 않고 베기 놀이를 해서 힘들어. 한 70명 뱄네. 이러면 이제 그날 신문 기사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야 씨 너무하네? 야 우리도 데려가 봐 하면서 베고 오직 하면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들. 근데 그 배경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멸전 그리고 포로들을 다 이제 아주 도륙을 내겠다라는 전략의 오판이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비극적이지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여성들의 어떤 성적인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가 아니라 사실 역사학자들 다 동의하는 주제예요.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강간 사건이었다. 정확한 피해자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완벽한 추산치는 없지만 도쿄 대재판 당시에는 한 2만 건 정도로 보게 되고요. 리언안 같은 경우는 한 8만여 명까지도 추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자에 대한 구술을 모아서 우리가 다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조사를 보면 80세 여성이 존재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그럼 어린아이는 몇 명까지 있을까? 7살짜리 여아도 있어요. 이 7살짜리 여아는 생존했고 나중에 구술로 인터뷰를 다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난징 고어병원에서 이제 근무했었던 역시 또 선교사 미국인에서 윌슨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그 여자들은 잡혀가지고 일본군 장교들이 우리 거 빨래 해달라 뭐 이렇게 잔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매일 밤 이제 그 여성들을 강간을 하는 거죠. 강간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범죄라는 거 그 사람이 몰랐겠어요? 강간을 하면서 자기 욕망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보니까 진짜 혐오스럽잖아요. 혐오스러우면 지 자신을 반성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혹은 신체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 여성들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게 하거나 그 여성의 친족들까지 잡아와서 근친상간을 시키면서 구경을 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들이 이어지는 걸 갖다 우리가 그냥 초강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술 기록으로 현재 확보가 된 것들만 해도 250건 정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니까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진행됐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사건을 다루고 싶었고 우리가 이 영상 작업을 시작하자고 할 때 꼭 하고 싶던 게 뭐냐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잊지 못했던 말들 때문에 그랬는데 여자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날 많은 여자가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이 매우 많았고 도망쳐 돌아오는 여성은 매우 적었다. 매우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폭력을 당한 피해자 여성들이 그 집안의 시어머니라든지 그 집안의 남편으로부터 무시와 박대를 당하는 보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기른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나서 기르다가 미쳐버리겠는 거죠. 왜냐면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 일본군의 얼굴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같이 죽은 경우도 있고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전쟁으로 인한 그 자체의 피해가 크고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이어지게 되는 남성의 남성 살해가 두 번째로 굉장히 큰 문제죠. 여기서도 남성이 대부분 죽었으니까. 세 번째 뭐냐? 남성에는 여성 성폭력이 진행되고 그 여성 성폭력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아 살해라든지 1차 폭력, 2차 폭력, 그로 인한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이제 이어졌던 것들인 거죠. 전쟁 끝나고 나서 중국이 결국 이겼잖아요. 이기니까 다시 돌아와서 국민당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전 중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교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군의 횡포로 죽은 사람이 29만 5,525명이라는 거예요. 열받죠? 하나죠. 이거 그러니까요. 글쎄 이걸 어느 시점에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본인이 사과하고 인정했던 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난 안 하겠다. 소대가 때리는 거예요. 너도 하라고. 결국은 자기도 하게 됐다. 무정부와 무지서 사회가 되니까 일부 남성 군인들이 행동을 하면서 자기 혼자 하면 이게 자기만의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윤리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집단 범죄로 가는 모습들 같은 것들이 가장 좀 대표적인 증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혐오감이 또 혐오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강간을 했어요. 강간한 것에 대한 본인의 혐오감이
본인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2차 초강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즉 혐오의 역전화 현상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더 하기 힘든 건 뭐냐면,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을 양심 고백을 했고,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낸 게 없는 거예요. 좀 일본의 보수파에서 숫자를 좀 줄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피하고 싶었던. 근데 21세기가 되고 난 다음에 역사 부정론자들이 등장했어요. 0이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 세상에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이게 뭐야? 현재 좀 이게 일본이 좀 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부분이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역사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아예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징 대학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도쿄 대제판에 큰 명분을 줬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도조히데키를 비롯한 일본의 전범들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정의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단을 하거든요. 그 처단의 명분이 난징 대학살이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논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법법 논쟁. 사법법 논쟁이 뭐냐면, 죄를 저지를 땐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후더라도 인류의 어떤 정의와 인도에 반하는 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사실 만드는데 이 사건이 큰 기여를 했고요. 공모성 논쟁은 뭐냐면, 공모성은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사인해 준 사람, 혹은 옆에서 도와준 사람, 참여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범죄자다라는 개념도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두를 다 처벌하지 못했지만 현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원칙, 이런 원칙이 확립되는 데는 난징 대학살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 박물관을 가보더라도 거기 가면 제일 마지막 코너에 나올 때 평화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난징 가보세요. 저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쭉 전시를 받고 그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의 과제고 앞으로 미래적 과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유대주의 유태인 학살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안네 프랑크라는 한 소녀의 고통은 인류의 고통이죠.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일 히틀러 그 자세 하나만 흉내내도 외국인 관광객이 흉내냈다 체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길기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흥분하면 저건 한일 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유럽 사람들이 저거 뭐 안 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 감수성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1923년 관동대 학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강제징용 위안부 하면 우리나라만 기억하잖아요. 전혀 아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 대상 국가 11개 국가예요. 그리고 강제징용 우리가 제일 많지만 타이완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도 있었죠.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인 본인들이 모르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아시아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 위주로만 좀 이야기를 하는 정도인 거고, 요즘에 조금 솔직히 반중 감정 심하잖아요. 또 그 이유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저거는 중국 사람들이 한 거니까 잘 됐네 이런 망발을 한다라든지, 혹은 되게 이거 우리나라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됐지, 이런 식의 조잡한 논리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아시아인들이 함께 풀어가야 될 동아시아적 범주의 인권 문제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난징 대학살은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조선인들이 속한 동아시아 홀로코스트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